괜찮습니다. 예. 네. 되게 뒷북 치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 보면은 이 다섯 가지, 이 여섯 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 이제 북극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제가 이건 공유 안 드린 파일인데요. 오늘 수업 때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음, 야, 이 줌이랑 같이 하는 게 되게 어렵네요. 잠시만. 네. 아, 칠판으로 돼 있어요. 네. 네. 요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북극성입니다. 북극성.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게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연상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직원들이랑 명확하게 소통하는 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고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게 명확한 이제 비전이잖아요. 그 비전, 그 북극성이라는 요소가 첫 번째 있습니다. 그 요소를 이제 갖추면 그 조직원 구성원들이 일관되게 사고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떻게 갈 것이고 우리가 고객들한테 하고자 하는 건 뭐고 마케팅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가 3년 내에 이루고자 하는 건 뭐고 1년 내에 이루고자 하는 건 뭐고 지금 당장에 분기 안에 해야 되는 건 뭐고 이번 주에 해야 되는 건 뭔지까지, 그러니까 장기적인 비전부터 지금 우리가 당장에 풀어야 할 우선순위까지 일관되게 될 거예요. 이 북극성을 찾으려면 딱 7가지 질문만 하면 됩니다. 그걸 북두칠성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북두칠성 그 보드를 제가 여러분한테 도구를 처음 드릴 거예요. 그럼 그 7가지 질문에 답만 하면은 그게 사업 계획이에요, 결국엔. 네, 그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결국에는 모든 조직원들의 마음을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을 수 있는 도구가 이제 북극성이고 그걸 찾아 나가는 북두칠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이랑 같이 갈 건가요? 예. 오케이. 이 배가 지금은 뭐 돛담배일 수 있어. 아니면 한 세네 명 타고 있는 이제 배일 수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커지려면 함선처럼 되려면 포지션이 나눠져야 될 거잖아요. 어떤 사람을 태울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럼 나랑 같이 요 배 안에서 죽지고 장구치 다 해야 돼. 네, 먹거리도 나눠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누구인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랑 같이 데리고 갈 건가? 요거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네. 네, 요거죠. 네. 어떤 사람들을 태우고 갈 건가. 네. 여기는 딱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 자체가 적합한 자리에 앉아 있는 적합한 사람인가? 이게 모든 인사 문제 해결책이 이게 이게 좀 지금은 되게 심플하게 들릴 수 있는데 나중 되면 와 이게 이렇게 쉽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딱 인사 문제는 요 두 가지면 풀려요. 첫 번째 적합한 자리에 앉아 있는 적합한 사람인가? 요 두 가지만 물으면 돼요. 그럼 적합한 자리란 무엇인가가 되겠죠. 모든 기업은 5가지 그 기능과 역할로 나눠져요. 모든 기업이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뭐 혁신적인 기업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결국 근본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 시스템의 구조는 배에는 5가지 기능만 존재해요. 네, 요게 무엇인지를 먼저 규정하고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요. 사람이 있으니까 뽑는 거예요. 쟤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 합류해서 쓰거나. 물론 고용할 때도 그 기능과 역할을 찾아내고 고용을 하긴 하지만 그러면 또 생기는 게 그 사람 인성 문제입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그게 이 사람이 적합한 사람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적합한 사람인가? 적합한 사람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건가? 요게 이제 중요한 문제겠죠. 그거에 대해서도 해결책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 툴이 선언평가도라는 툴입니다. 요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채용할 때도, 그러니까 채용할 때도 이걸 활용할 수 있고요. 표창할 때도, 해고할 때도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적합한 사람은 같이 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같이 생각하는 그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을 같이 일하려면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객한테 서비스도 그렇고. 네.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아갈 방향, 이번 주까지의 뭔가 구체적인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도 오케이, 괜찮은 사람들을 포지션에 맞게 뽑았어요. 그럼 터지는 문제가 뭘까요? 네? 네? 맞아요. 좀 막연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언제까지 해결해 낼 것인지에 대해서 그
측정이 안 돼요. 우리 배가 잘 가고 있는 건가, 지금? 내가 혹시 지금 잠시 이제 이 고기 잡으러 갔는데 우리 직원 또 저 숨어가지고 스마트폰 보고 와 있는 거 아니야? 요거. 요건 거죠. 일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야. 같은 생각들. 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걸 항상 트래킹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이 계기판이란 툴입니다. 요게 하나가 있으면 그, 여러분들의 그 배를 종이 한 장으로 평가할 수가 있어요. 우리 회사가 잘 작동하는지를 수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계기판은 여러분들 회사가 잘 굴러가고 있는지 맥박을 측정하는 한 3개에서 7가지 정도 되는 수예요. 중요한 수. 그건 딱 두 가지로 나뉘어져. 개인 계기판이 있고요. 조직 전체가 쓰는. 그리고 주간 계기판이라고 해서 배 전체에 대한 계기판, 선장님이 쓰는 계기판이 있습니다. 네, 요 두 가지 툴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겁니다. 나중에 말씀 설명드릴게요. 또 되게 심플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요소, 우리 네 번째 요소가 있어요. 네, 회의입니다. 회의. 회의. 회의는 왜 할까요? 회의는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회의가 있는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요? 문제 해결 맞습니다. 그리고 실행이에요, 실행. 사실은. 문제 해결도 그 실행을 하는 그 문제를 같이 아이데이션 해서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서 사실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회의가 사실 그렇게 루즈해지고 길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분기 짱돌이라는 툴을 제가 드릴 겁니다. 네, 분기 짱돌. 이게 뭐냐면요. 짱돌이라는 게 딱딱하잖아요. 우리가 이 분기 안에 해야 될 명확한 우선순위예요. 대부분 기업들 뭐 우선순위가 없어요. 각자 개인이 가진 우선순위가 없어. 무조건 풀어야 되는 숙제. 요게 없어요. 그럼 이 분기 짱돌이 어떻게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는지를 수로 트래킹을 하고 점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툴이에요. 예. 그래서 이 회의에는 분기 짱돌이라는 툴과 작당 체계라는 이 회의 시스템, 이 회의의 8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절차입니다. 절차. 절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돌아볼게요. 명확하게 우리 배가 나아갈 북극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배에 명확한 포지션이 있어요. 기능과 역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인성까지 그리고 동기부여까지 관리할 수 있는 선원 평가도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싹 다 우리가 수로 측정할 수 있어요. 수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잘 관리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생산적인 회의 체계도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가 더 크려면. 핵심적으로 회사가 작동하려면 그 일하는 우리 업무의 방식들이 다 있잖아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마케팅 팀이다. 그럼 마케팅이 어떻게 유입되는지, 어떻게 유입돼서 구매 전환까지 되는지에 대한 체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뽑아서 실무자한테 문서화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절차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대표님들이랑 같이 실무를 하다 보면 제일 좋아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거 항상 뒤로 미뤄왔어. 어떤 뭔가 알긴 알아. 이걸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거 알긴 아는데 안 하고 항상 뒤로 미뤄왔어. 왜? 우선순위가 바쁘니까. 예. 그리고 뭐 절차 만들어가지고 직원한테 위임을 해봤어. 심지어는. 그래도 직원들 인성 문제 터지고 막 관계 갈등이 있고 막 회의에 잘 안 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예, 거기에 있어서 이 위임할 수 있는 문서화제 조직 절차. 이게 있으면 이 직원이 팀장급으로 올라설 수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직원한테 위임을 주고 올라설 수 있겠죠. 너 이대로 일만 하세요. 이렇게 일해야 되는 목적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이 절차는 너가 계속 리뉴얼 좀 해주세요. 이 명확한 수가 나오는 결과값이 나올 때까지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나면 기업이 쭉쭉 크기 시작할 거예요. 분기마다 분기마다 이 전체적인 구조를 평가하면서 하다 보면.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또 생길까요? 항해하다 보면 꽤나 괜찮게 작동할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돼도 뭐 구체적으로 계속 보겠지만. 그러니까 뭐 괴물도 나타나고 이럴 거 아니에요. 또 뭐, 예, 빌런들이 생기고 문제도 막 많이 생기고 막 파도도 치고 뭐 헤쳐나가는 돛도 갑자기 부러지고 막 배 앞으로 안 나가고 노 없어지고 막 이럴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수업 절차 중에 제가 한 가지로 뽑아놓은 게 기업의 존재 이유. 그러니까 기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로 질문을 던졌었죠. 기업이 뭔가? 기업, 기업. 기업은 기획을 업으로 하는 곳이에요.
기획을 업으로 하는 곳. 그러니까 그러면 기업은 무엇이, 그 기획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들잖아요. 네. 결국 여기에 대한 해결책도 문제 해결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제가 그 기획 때 말씀드릴게요.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기획입니다. 예. 대부분 사람들은 해결책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를 가장 효율적으로 적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그 할지에 대해서는 좀 안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이 기획력이 탑재가 되면은 그 직원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능동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이 기획, 전투 훈련이 됩니다. 이 6가지 요소, 그리고 이거를 저는 도구로서 기획서 템플릿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들이 문제가 터졌을 때 너 여기에 따라서 그 질문에 답만 해오면 돼요. 답만 해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원인 파악과 해결책 도출까지 해올 수 있게끔 그런 기업의 어떤 체계를 이제 잡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구는 구체적으로 6가지 원리고요. 여기에 우리가 쓸 도구는 총 8가지입니다. 8가지. 예.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되게 심플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 제가 이건 실제로 컨설팅을 하면서 결국 많은 그 기업들한테 이 요거에 대해서 계속 전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면서 이게 적용이 안 됐던 회사들의 문제, 그러니까 원인들 그런 것들을 좀 취합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왜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불만족하고 뭔가 나는 보물섬이 있는 것 같아. 그걸 향해서 나아가고 싶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야, 바다는 위험해 해도 나왔을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대표님들을 막는 케이스가 첫 번째가 있습니다. 예. 그게 어떤 거냐면요. 한 업체, 제가 최근에 만났던 업체, 이 대표님이 모든 거에 사사건건 개입해요. 모든 거에. 이제 조직 팀을 믿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그 본인이 일 시켜놓고 본인이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직원이 느끼는 건 어떤 거냐면 맡겨놨으면 좀 내가 해결하게끔 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개입하니까 이 직원은 나중에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시킨 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월급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를 확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이, 이 대표님은 되게 에너지가 뛰어나요. 그리고 창의성도 있으세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직원들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역으로 오히려 도구로 돌아오는 거죠. 예, 이런 것들 해칭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할 겁니다. 예. 두 번째는 동업자입니다. 동업자. 아무리 요거에 대해서 뭐 이사진하고 잘 얘기했어도 이사분 한 명이 어떻게 보면 비전이나 그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사진들이랑 같이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리 회사가 1년 목표가 뭐예요? 1년 목표가. 이건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1년 목표가. 이사진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면서 얘기가 갑자기 논쟁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고객한테 주는 가치가 뭐예요? 또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면 나중에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되게 이제 있었죠. 그러다 보면 사장님들이 계속 바빠지는 거예요. 바빠지면서 그 악순환의 고리에 가는 거죠. 계속 가지 못하고. 예. 그런 이제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또 제가 이 핵심은 요겁니다. 이 4번. 마음을 열고 약점을 드러낸다. 이게 저는 우리 워크숍에서도 제가 처음에 우리 고민들을 하나씩 털어놓고 출발하자고 했던 게 되게 중요한 게 최근에 제가 자문 계약이 하나 끊어졌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그 업체의 자문 계약이 그 끊어졌던 이유가 뭐 우리 소영 대표님이 얘기했던 이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 어떤 재무 모델이나 수익화 모델이나 이런 것 그 사업 비즈니스 모델 기획부터 같이 참여를 했었어요. 초기 자금 조달부터 해가지고. 근데 어 제가 그 함께 기획을 했을 때는 대표님하고 이 회사는 망할 수가 없어요. 왜 망할 수가 없냐? 그 고정비가 없거든요. 고정비를 없게 만들었어요. 그냥 고정비가 그냥 있는 임대료도 임대료가 채 5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업이 안 되더라도 초기니까 영업을 무한대로 해볼 수 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금 조달한 걸로 한 1년 반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런 계획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밑에 있는 이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회사가 너무 급하대요, 지금. 회사가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대요. 그럼 뭐가 힘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자금 조달을 더 할 수 있는 방법 없냐라고만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굳이 자금이 왜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어도 지금 좀 우리가 이 사업 시작할 때 좀 빌렸던 것도 있고 뭐 어쨌든 좀 그런 방법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명분이 없으니까 해달라면 해드리는데 저는 솔직히 부채 비율을 늘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며칠 뒤에 이제 한 달, 두 달이 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자금 재무 관리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지금 나가고 있는 고정비 혹시 더 있으신 거 있으세요? 전부터 컨설팅 시작할 때부터 물었는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이사님이 대표님이 이 재무 관계에 있어서는 좀 불편해 하셔가지고 굳이 뭔가 거기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오케이 저는 어쨌든 고정비 어떤 거 나가는지 아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날 갑자기 오더니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이자가 2천만 원씩 나가야 된대. 이자가 2천만 원을 뭘 하면은 월에 2천만 원씩 나가냐고. 전 되게 당황했어요. 이게 상황을 보니까 초기에 이 장비를 이제 장비 사업 하시는 분인데 장비를 구매할 때 은행권에 이제 자금을 빌려 쓰셨는데 그 이자가 처음에 뭐 스타트업이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카드 깡을 하시다가 그 카드 깡을 막는다고 사채까지 쓰셨네. 근데 그거를 이분이 왜 그렇게까지 갔냐면 이분이 솔직하지가 못해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본인 부인한테도 말 안 했어요. 이 이사진으로 있는 것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마음을 열고 약점이랄까요? 이 약점은 사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걸 같이 함께 해결하는 게 사실 컨설팅인데 그런 거에서 서로 솔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느꼈어요. 진짜로 솔직한 사람들이랑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돈의 본질도 사실 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 그러니까 신용의 본질은 전 거짓말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만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저는 신용이 쌓여서 돈도 더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거짓말을 숨기려 해도 어차피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의 한계는 결국 기업에 있어서 한계는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시스템과 소통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아, 그 약점을 우리가 잘 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드러내기 싫어가지고 굳이 이 워크숍에서는 그걸 좀 숨길 필요가 저는 없다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같이 문제를 털어놓고 그걸 해결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이제 검토하는 게 지금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요게 저는 제일 큰 좀 바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빠질 수 있는 함정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임 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한계점들, 그거 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솔루션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거부감도 내려놓으실 수 있을 거예요. 구체적인 이 툴이 있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잡할 필요가 없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진짜 심플하게 갈 수 있다. 경영은 진짜 심플하다. 제가 책에 써놨습니다. 그건 읽어보시면 나중에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대표님들만 와 계시잖아요. 근데 같이 일하는 어떤 조직들도 있을 거고 팀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워크숍이 끝나면 소통하는 방식 자체가 일관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팀원들하고. 그러니까 운영 체계가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 여, 목표가 뭐예요? 라고 직원한테 물었을 때 똑같은 얘기가 나와야지. 제 계획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말씀이세요? 뭔가 이렇게 용어가 달라서는 안 돼요. 그건 소통 시스템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이 무너지는 게 아까 얘기했던 기업이 무너지는 첫 시작입니다. 그럼 이 체계를 정말 일관화시키는 게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쓰는 용어나 단어들을 여러분들화시키는 거. 그리고 그걸 명확하게 조직한테 퍼뜨리는 거. 그것도 워크숍 과정에 넣어놨습니다. 진행에.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이게 툴입니다. 제 수업 자료는 여러분들이 복습용입니다. 제가 책으로 쓴 것들은.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인 툴을 다 소개를 드릴 거고요. 집에 돌아가셔서 이 툴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또 조직 평가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요소입니다. 북극성이죠. 북극성. 북극성이 아까 목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북극성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조직 전체의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망망대해에 나왔잖아요. 망망대해에 나왔으면
결국에는 나아갈 방향, 이 포커스를 한 방향으로 딱 모으는 거. 요거를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북두칠성. 북두칠성이에요. 북두칠성. 북두칠성이 실제로 뭐 어떻게 생겼냐면 뭐 제가 그림을 뭐 이렇게 생겼어요. 중. 그리고 뭐 요거를 쫓아가 뭐 공식이 있더라고. 요 북두칠성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뭐 몇 배속 가면 북극성을 찾을 수 있대요. 여기서 좀 제가 뭐랄까 차용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북극성을 찾으려면 북두칠성을 찾아라. 북두칠성은 일곱 가지 질문이다. 일곱 가지 질문. 그럼 이 일곱 가지 질문이 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일곱 가지 질문. 첫 번째입니다. 그 시점이 이래요. 시점. 그러니까 결국엔 북극성은 장기 비전부터 지금 내가 당장 노를 저어야 할 것까지잖아요. 예. 그렇겠죠? 내가 10년 뒤에 뭐 할지부터 지금 내가 당장 한 발짝 노를 저을 것까지 까질 거잖아요. 그 시점은 안 합니다. 장기 비전 세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장기적인 질문이 세 가지가 있고요. 요걸 이어주는 게 브릿지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리고 단기 목표, 네, 단기적인 어떤 그 질문이 있습니다. 요걸 하나하나 이제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비전입니다. 비전이 무엇인가? 비전의 뜻이 뭔지도 좀 비전, 미션 이거 다 되게 헷갈리잖아요. 이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왜 조직원들한테 동기가 부여가 되고 왜 조직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이 세 가지 비전, 미션, 가치는 어떤 의미인지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총 세 가지 관점으로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 1인칭이에요. 나. 그렇겠죠?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 내가 가진 느낌과 생각이겠죠? 두 번째는 뭘까요? 2인칭이요. 너와 나죠. 너와 나, 우리가 지금 너와 나에서 어떤 뭘 쓰고 있나요? 너와 나가 이 그림을 하나로 인식하기 위해서. 언어를 쓰고 있죠. 말을 쓰고 있어요. 그 차원이 있습니다. 2인칭이죠. 3인칭의 차원이 있습니다. 3인칭은 뭘까요? 그것이죠. 그것. 구체적 실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내가 그 사람들이 개인이 느끼는 것과 물체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시면 좋은 게 제가 이 맥북에 대해서 느끼는 거랑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같을까요? 좀 다르겠죠. 예, 그런 차이입니다. 근데 이 맥북은 사실 뭐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이, 이 3인칭의 무엇인가를 인식하기 위한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소통의 근원은 딱 세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그 모든 우리 인간의 인식 체계를 딱 그냥 세 가지로 그냥 쪼갠다고 생각했을 때 1인칭, 2인칭, 3인칭이에요. 조금만 더 살짝만 더 딥하게 들어가면 종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뭐 종교 얘기까지 가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뭐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뭐 종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미스 코리아 하면은 뭐 뭘로 나누나요? 진선미죠. 진실의 차원이 있습니다. 진실의 차원. 선. 진실의 차원은 뭘 뜻할까요? 뭐 기독교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기독교에서는 이 진실의 차원을 뭐라고 기독교 신앙의 요소는 딱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삼위죠, 성삼위죠. 삼위. 불교도 딱 세 가지입니다. 뭔지 아세요? 불법승입니다. 불법승. 그러니까 인식체가 딱 세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에 대한 알미잖아요. 결국 종교가. 그럼 전통 종교는 딱 세 가지로 인식 체계를 나눠서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사실 이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합적인 어떤 요소들을 생각할 때 진의 요소는 뭐 성부.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크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보다 큰 하나님. 그리고 이 선적인 요소, 이 성자의 요소예요. 그리고 성령,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기독교 베이스이신 분들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예수가 와가지고 본인을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뭐냐면 크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다,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뜻하는 바가 이제 뭐냐면요. 이 선적인 요소 있잖아요. 선. 그러니까 선이란 거는 뭘 뜻하냐면요. 이 미나 진을 찾아 나가기 위한 언어화된 수단이에요. 2인칭 내에서 소통 체계인 거죠. 소통 체계. 그러니까 규율을 뜻해요. 선하다는 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규율과 규칙이 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선한 거, 공리적인 거 이런 거 우리한테 명확한 규율과 규칙이 있다라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또 이 미.
미적인 측면이 뭔가라고 봤을 때 개인이 느끼는 그 비전이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그림, 내가 미래에 느끼는 어떤 내가 이루고자 하고 싶은 꿈, 그리고 생각. 근데 대부분 사장님들 보면은 그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어디론가 가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아는데 그게 언어화되어 있지 못하고 소통 이 체계에 갇혀 있지 못하다 보니까 다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있는 시간에만 그 동기만 부여해 줄 수 있고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뭐냐 불교에 봐서도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불법 승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신앙의 목표는요. 이 법문을 들어가지고 본인의 이 불심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심을 찾아 나가기 위한 승려들이 있는 거예요. 실체적 차원이죠. 실체적 차원, 개인적 차원, 내 모두 안에 있는 그 승려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나인 그 그러니까 불심을 가진 그들. 그리고 그들이 이 법문, 명확하게 언어화된 법문을 듣고 요를 향해 깨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세상을 인식하는 체계가 어느 정도 이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구나를 이해를 좀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비즈니스에 좀 어떻게 접목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좀 원론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이거 되게 곱씹다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음, 먼저 이제 미션부터 얘기할게요. 미션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고객 삶에 뭘 기여하는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서비스나 상품을 제안을 하는가? 를 이제 묻는 게 목표예요. 여기는 물어야 될 질문이 딱 두 가지입니다. 왜 하는가? 즉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요. 그러니까 왜 존재해야 되는가가 우리 그 캐플 우리 소영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게 명확해요.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우리는 그 감정 뭐죠? 그 존재 이유. 네. 갑자기? 죄송합니다. 좀 당황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요. 심리적 안정. 맞아요. 그 말씀하실 네. 심리적 안정이. 그러니까 이 왜 인형이라는 사업분이 존재를 해야 되는가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뭐라고 답변을 주셨냐면 인형이라는 요소는 그 사람들한테 심리적 안정을 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모두 이 현대 사회에서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직접 말씀해 주세요. 네. 너무 좋다. 네, 이전에도 앞으로도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서 심리적 안정은 남녀노소 누구나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빠른 시간 안에 대체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없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제가 요걸 봤던 거예요. 이거 빠져버렸네. 제가 제가 소영 대표님 보면서 느꼈던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어떻게 규정하냐면요. 전 인형을 팔아요. 정도로 소개하세요. 그러니까 존재 이유가 인형 파는 거예요. 그럼 인형은 대체되잖아요. 결국에 인형이 없어질 수 있고 다른 요소가 생길 수도 있는데 소영 대표님은 말씀하셨던 게 이 존재 이유가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서 이거는 대체될 수가 없는 거다. 없어질 수가 없는 거다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고객 삶의 기여라는 이제 이 미션에서 결국 이 특기 역량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특화된 요소가 뭐예요? 아이템이겠죠, 결국. 아이템. 아이템이 무엇인가 했을 때 여기서 인형인 거예요. 캐플 사례로 보면. 그러니까 미션이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서 인형이라는 요소로 사람들한테 심리적 안정을 준다라는 특화된 요소가 있으신 거죠. 거기에 대한 제작 공정과 이런 역량, 특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그 큰 이 미션을 붕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가장 이제 뼈아픈 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교육 사업을 하면서 출판사를 이제 시작을 해서 어 커뮤니티가 그래도 한 150명까지 이렇게 진짜 찐또배기 커뮤니티로 성장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건 4월 1일 실패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갔을 때 되게 찐팬들이셨어요. 모여가지고 우리가 행사도 자주 하고. 근데 제가 무너졌던 이유 자체가 이 특기 역량. 존재 이유는 바뀐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특기 역량을 바꿨어요. 그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제가 하는 거는 출판을 해주고 사람들이 심적인 내면을 돌아볼 수 있게끔 해서 그 삶에 지친 어떤 마음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 있어서 이 커뮤니티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배고픈 20대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뭘 주면 좋을까 하면서
뭘 했냐면요. 통신 다단계를 했습니다. 갑자기. 아, 그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대한 비전을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왜 이게 이 워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논리들이 있잖아요. 되게 부끄럽네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그 커뮤니티에 녹이면 그들이 커뮤니티로 뭉쳐 있는 거 그 자체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겠구나. 그들한테 이건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휴대폰 쓰는 요금 모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네트워크 형성돼서 돈이 된다는 게 이 신박하잖아요, 당시에. 예. 그래서 그걸 하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몇 개월 만에 싹 해체됐습니다. 예.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냐? 왜냐? 사업을 하면서 저는 부르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해야 되는 이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해야 되는 미션이 있습니다. 존재 이유가. 근데 이 미션이 옆에서 좋은 사업 아이템이 들려 막 내 거 하는데 이거 살짝 지루하거든 지금 하다 보니까 뭔가 항상 똑같아지고 그러면 귀에 들려요.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 돈 좀 벌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속삭임이 들어와요 실제로. 그래서 제 장비 사업 했던 이제 분도 제가 이 개념을 얘기하면서 하나로 싹 좁혔습니다. 그냥 메뉴판에서 싹 지웠어요. 뭐였냐면 이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불도저 있잖아요. 불도저 앞에 소형 크레인을 달리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거를 이 붐대를 제작해서 판매하고 또 이 사람들을 교육하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불도저 앞에 달 수 있는 게 120개가 넘네. 근데 지금 문제가 예초 국가에 이제 예초를 해야 되는데 예초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앞에 불도저 앞에서 할 수 있는 이게 생겼네. 거기로 이제 사업 방향을 슥슥슥 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사하는데 왜 H빔이라고 아시죠? 철골. 철골 사이에 이제 통합을 받으면 이게 으깨지니까 그게 으깨지지 않도록 하는 스테프너라는 장치가 있어요. 요걸 또 이분이 관심을 가지더니 요걸 개발하기 시작하네. 특허까지 받았네. 그런 거예요. 너는 이거 사업 아이템 괜찮다고 생각. 저도 동의했어요. 근데 그게 다 이겁니다. 네, 여러분들만의 미션을 좀 뭐랄까 이게 정말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맞는 것일까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특기가 맞을까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규정하는지 진짜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추리는 법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어쨌든 미션은 고객 삶에 무엇을 기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리면 딱 두 가지입니다.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하나 더 업체도 우리 이거 논의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가 왜 여기에 존재해야 되는 걸까. 네. 그런 고민들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킥업하고 있는 스타트업도 존재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그 책을 출판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랑이란 문제 해결이라고 봤어요. 내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를 책임지고 질문해서 해결하는 삶. 이 결국 사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통은 보편적이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뚫고 이기는 건 사람밖에 없고 그걸 구체적인 어떤 패턴을 찾았고 그걸 바탕으로 교육도 하고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거죠. 그리고 타겟을 그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나는 거를 킥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죠. 뭐 이게 미션의 의미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여하고자 하는가. 3인칭에 정해서. 이 미션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느낄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규정한 심적 안정감, 예를 들어서 심적 안정감을 인형으로서 사람들한테 제공하고 그거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고객들을 보잖아요. 그럼 되게 이게 뿌듯함이 크고 동기부여가 되게 크게 돼요. 제가 그 1500명 프로젝트 교회 설계 프로젝트 할 때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이 교회를 지어야 되는 존재 이유 저는 뭐 종교가 있고 뭐 뭐 그런 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 이유를 하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하고 그들이 정말 고맙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그러니까 기여니까 고맙다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때 동기부여가 제일 많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축하하고 나눌 때 그게 직원들이 그걸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런 고마움을 줄 수 있는 주체가 너희였었다. 라는 걸 이 미션으로 줄 때 되게 좋은 거예요. 네. 네. 해적은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뭘까요, 그럼? 비전과 미션의 차이. 비전. 사업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목표.
그러니까 학교를 세운다의 가장 큰 목표는 저는 그거예요. 판교 분당 부근에 제가 10년 뒤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어, 10년 뒤 비전이라고 그 목표라고 보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림인 거예요. 이게 어떤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건데에 대한 답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세운다 같은 경우는 전 제 아이를 낳으면 제 아이를 거기 입학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분당 판교 부근에 있는 그 학교에.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보내고 싶어서 줄 서는 그런 학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는 되게 윤서 대표님하고도 많이 나누고 우리 세영님하고 되게 많이 나누고 되게 공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눈에 보였어요. 저는 눈에 보이고 그걸 꼭 이루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교육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나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보고 나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팀원들도 지금 학교를 세운다로 인해서 계속 모이고 있는데 그 비전에 동참해서 오는 거예요. 나도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주고 싶은 꿈이 있다. 예, 그런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가진 이 미션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해줄 것인가라고 봤을 때 이제 저는 공교육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라고 봤어요. 기획이 저는 돈, 인정, 뭔가 명예, 관계 모든 것의 핵심이라고 봤거든요. 네, 문제 해결, 즉 사랑이. 그거를 구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이 비전에 제 팀원들한테 그려주고 저도 그리는 그겁니다. 단상에 서서 애들이 아이들이 서서 엄마하고 사실 나의 솔직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저도 안 했었거든요. 물론 그런 좋은 가정도 있지만 그럼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랑 싸웠어요. 그럼 단상에 올라와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이 싫습니다. 근데 우리 가족의 존재 이유는 사실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은 매일 싸우고 어떻게 뭐 주고받고 싸우고 저는 형제랑도 관계가 안 좋고 저는 가출도 계획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한 원인이 뭘지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가족의 문제가 요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는 프로젝트로 만들었어요. 적어도 우리 아버지 사랑하기 프로젝트.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기 위해서 처음에 뭐 이런 것도 해봤고, 이런 뭐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말했다가 뒷사대기도 맞아봤습니다. 뭐 그런 문제 해결의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나와가지고 교육 프로그램 중에 우리 학교에 빗물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대요. 비가 올 때는 우산통이 애매해서. 그래서 그 우산통을 빗물이 안 떨어지게끔 좀 설계를 해서 그걸 발표를 하는 모습을 제가 언제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본인의 패널에 만들어서. 그 능동적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바른 교육이란 문제 해결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라고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내 작은 문제부터 가족 문제부터 시작해서 내가 돈에 대한 어떤 고민에 대한 문제 해결 그런 것들을 서로 털어놓고 나누고 함께 기획해서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그게 진짜 교육 아닌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비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학교가 있으면 저는 보내고 싶어요. 아이가 고민하는 거에서 같이 털어놓고 문제를 규정하고 능동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는 학교. 네. 죄송합니다. 제가 살짝 감기기가 있어. 이거는 질문이 또 구체적으로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비전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누구한테 제공할 것인가, 얼마나 잘할 것이고 명확하게 그려지면서 영감을 주는가, 측정할 수 있는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 있잖아요. 비전을 어떻게 세웠냐면요.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이제 허 벌판에 가가지고 했어요. 여기에 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테마파크를 그 세울 거다. 가족들이 다 놀러 오고 그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생생한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한테 비전이. 네. 비전이 있고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그런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 데가 존재 이유와 아이템이 특히 그런 거죠. 네. 우리 뭐 소영 대표님 얘기 계속 꺼내서 죄송합니다. 네. 소영 대표님의 비전이 되게 있으십니다. 네. 비전 여성으로. 네. 어우 저는 좀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우리 사장님이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아 진짜 진심. 그리고 이 찾기가 어려워요. 사실 이런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뵙기가 어려워요. 근데 나중에 제가 오늘 수업 시간 마지막에 말씀드릴까 이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가는 게 가장 자금도 필요 없고 경쟁자들도 없앨 수
있고 인프라도 심지어는 필요 없는 사업 계획이며 전략이다. 라는 게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업을 하면서 진짜 실제로 돈 한 푼 없이도 사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컨설팅 할 때 실제 그렇고요. 이게 비전의 의미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치입니다. 핵심 가치. 핵심 가치입니다. 전 이 개념을 정말 좋아해요. 아까 얘기했던 선의 가치죠, 선. 그러니까 이거요. 내 배에 타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거요. 모두가 즐겁게 일하려면 어떤 행동 수칙을 따라야 하는가? 예요. 제가 예전에 출판사 운영했을 때는 이 핵심 가치가 뭐가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책임이라는 가치가 있었어요. 책임. 책임감이란 건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일, 가장 본인한테 고통스러운 일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조이스트 마인드라고 불렀어요. 마조이스트 맞으면서 행복감 느끼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마조이스트라고 합니다. 마조이스트 마인드라는 게 있었고 구체적인 규칙이 있었어요. 우리는 책임이란 걸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 변명하지 않는 거를 책임이라고 규정했어요. 변명하지 않고 수로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완전하게 해내겠습니다. 완벽하게 해내겠습니다. 이거는 완벽의 기준이 뭔데잖아요. 라는 말이 떠오르잖아요. 그거는 두루뭉실하게 말 뒤에 숨는 거라고 우린 규정했어요. 구체적으로 몇 날 며칠까지 어떤 수준으로 너가 일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마가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그 규칙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규칙을 깡통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깡통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나중에 팀원이 붙였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팀원이 해야 될 걸 못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뭐 회의에 늦거나 뭐 지각하거나 뭔가 본인이 뭐 책임지지 못할 일을 했어요. 그럼 변명 안 하고 거기다 만 원짜리 하나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변명할 필요 없어. 그냥 다시 하면 돼. 변명하지 말고 책임지고 하면 돼. 못할 것 같으면 가. 요런 규칙이 있었어요. 이게 되게 실질적입니다. 정말 실질적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를 세운다에서는 세 가지 이제 가치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워킹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 그리고 책임, 한 가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감사에 대한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감사를 명확하게 용어 정의를 했어요. 감사한다는 게 뭘까? 사실 고맙습니다 하면 다인가? 그거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학교를 세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내 내면의 감정 상태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어떻게 세상을 경험하고 느끼는지. 근데 감사함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다함자에 마음 심자가 합쳐진 게 감자더라고요. 느낄 감자. 예, 다함이라는 거는 모든 것이 날 돕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 심장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날 돕고 있음을 나는 느낍니다가 감자의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사자가 살해할 사예요. 나도 그 흐름의 일부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으로부터 그게 현실이었음을 날 알고 있습니다. 나도 그 흐름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고 내가 받은 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좀 기적이기도 하잖아요. 왜냐면 한전에서 불 밝혀주고 있기 때문일 거고 또 컴퓨터 만든 사람들이 있어 줬기 때문일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려 더 작동해서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나도 그의 흐름의 일부가 되겠다. 나 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작지만서도 그게 감사의 의미였어요. 감사합니다의 의미. 네. 그래서 뭐 항상 그 감사한다는 어떤 단어를 붙이거나 하면서 그걸 되새기는 거죠. 기획할 때 되게 실질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태도가. 네. 또 한 가지는 진실을 말한다. 진실을 말한다. 전 돈의 본질도 아까 얘기했듯이 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은 진실을 거짓말하지 않는 거라고 심플하게 저는 규정을 했어요.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든 들키더라고요. 고객들이 어떻게든 알아요. 어떻게든 다 드러나고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란 건 그 신용을 사실 돈으로 바꾸는 이제 장치인 것 같고 본질은 이 신용인 거죠. 그럼 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엄마한테 거짓말 하잖아요, 사실. 그 거짓말이라는 게 엄마 싫잖아요. 근데 엄마 앞에서 저는 그랬어요. 네,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뭐 지금 어머니 사랑하지만 제 아버지는 싫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앞에서 싫은 티 안 냈어요. 그냥 아버지가 권위가 있으니까 그 권위에 그냥 복종한 거죠. 예. 근데 그런 건 전 진실함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문제를 그냥 문제라고 회피하기보다도 솔직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파고드는 질문이 필요하죠. 원인이 뭘까? 거기서 먼저 필요한 게 진실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실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또 책임이기도 합니다. 예.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규정을 했으면 기꺼이 그 책임을 짊어져라. 그런 사람들이랑 저는 같이 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실을 할 수 있고 서로 감사할 수 있고 또 서로 책임감 있게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고 싶어요. 그걸 규율과 규칙으로 짧게 문서화시켜서 그걸 채용 절차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우리가 쓸 적합한 사람을 뽑을 때 이 핵심 가치표라는 걸 우린 쓸 거예요. 그, 그, 뭐냐. 네. 선언 평가도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는 핵심 가치들을 적습니다. 그리고 분기 회의 때마다 모여서 이 직원이 우리의 핵심 가치를 제대로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를 서로가 서로를 피드백해요. 예. 서로 핵심 가치 알잖아요. 거기에 따른 스토리도 알아요. 아까 얘기했던 책임 사례처럼, 감사 사례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잘 지켰는지 서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쓰리아웃 제도입니다. 잘 지킨다? 가 있어야 되고 못 지킨다는 하나도 없어야 돼요. 중간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기준은 정할 수 있겠죠. 그 기준도 좀 어느 정도 제가 정해는 놨습니다. 3개일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고 4개일. 그것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삼진아웃이에요. 두 분기 이상 이건 못 지켜졌다? 그러면 그냥 해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전 노무 계약서에 넣으라고 말씀드려요. 뽑을 때 인지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핵심 가치를 나간다. 너가 이렇게 행동할 자신이 없으면 여기서 일하면 안 돼. 라고 명확한 행동 지침을 반영을 해놓는 거예요. 이게 왜 인성 좋은 사람 하잖아요. 근데 인성이 좋다는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아 버리면 소통이 안 돼요, 결국에는. 예. 그걸 명확하게 규정해내는 작업 자체를 우리가 같이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예. 요거의 힘을 여러분들이 느끼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파괴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람 때문에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핵심 가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제일 고통받았던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사람 때문에. 그거 뒤집으면 돼요. 좋은 선한 가치로. 그게 핵심 가치의 의미입니다. 모두가 즐겁게 일하려면 어떤 행동 수칙이 필요한가? 행동 수칙이 직원의 노력, 능력, 인격을 고양시키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거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브릿지, 이거는 장기 전략이잖아요. 이 장기 전략. 이 장기 전략인 거고 이것과 단기 전략. 지금 내가 이제 한 3년 내, 1년 내, 지금 분기 내에 해야 될 것까지 이제 현실의 차원으로 이제 내려올 건데 요걸 브릿지 해주는 게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고객과 이 비전을 어떻게 소통할 건가요? 결국에. 요것도 우리가 기획 강의 때 얘기를 사실을 많이 했었습니다. 브랜드 스토리죠, 결국엔. 고객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예요. 그게 되게 일관돼야 됩니다. 고객은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지금 사람들은 다른 방편을 찾고 있고, 거기서 불편을 느끼는 건 뭐고,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서 해결책이 나오는지. 예. 우리 아이비스포크 브랜드도 이런 어떤 브랜드 스토리 자체를 어느 정도 짜는데 시간을 할애를 했었죠. 그걸 하다 보니까 장기 전략이 조금 도출되려는 시기에 와 있기도 한 거고요. 그게 마케팅입니다. 마케팅도 구체적으로 제가 파고들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서비스를 주는 것 자체를 브랜딩화 할 수 있는지, 스토리화 할 수 있는지 자체에 대한 걸 더 디테일한 걸 우리가 기획 강의 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단기적인 목표치로 내려옵니다. 단기 목표는 딱 3가지가 있습니다. 3년 그림, 1년 계획, 그리고 분기 짱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3년 그림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림. 왜 그림이라고 그려놨는지를 좀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들이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아무리 세우잖아요. 이 비전을 세워요. 근데 그 비전을 여러분들이 못 믿을 가능성이 커요. 내 마음은. 그러니까 내가 이 비전을 세웠어. 이거 될 것 같다는 느낌이 확신이 들 수도 있지만 확신이 안 들 가능성이 크거든요, 사실.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진짜로? 나는 지금 이런 상황도 안 되는 것 같고 저런 상황도 안 되는 것 같은데라는 의구심이 계속 들어요. 근데 하라니까 해요. 일단 적어요. 3년 그림. 3년 그림. 일단 적어놓고 3년 그림을 나중에 보기가 싫을 거예요. 왜냐? 이 3년 그림을 보는 순간 내가 이거 못한다는 걸 알거든. 솔직하게. 솔직하게 이거 내가 이뤄낼 수 없을 것 같은 근거들만 보이거든. 그럴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마주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3년 그림 때는 그걸 말씀을 드릴 겁니다. 관점을 뒤집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할 수 있지라는 질문으로 바꿀 거.
그러니까 왜 나는 이 목표일 날 이걸 달성했지? 나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될 가능성과 근거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심플한 관점 전환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여기에 목표만 딱 적어놓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에서 어떻게 느끼는지는 돌아보지 않아요. 근데 실체적인 조직원들의 변화나 그 이 선장님의 어떤 이 비전에 대한 변화는 실제로 그 질문을 바꿀 때 일어나거든요. 질문을 바꾸면 생각하게 되면서 그 근거를 찾게 되잖아요. 그럼 그 근거가 쌓일수록 내 느낌도 바뀌어요. 그럼 그게 끌어당겨지는 거거든요. 결국엔 목표 그 이면에 있는 느낌이에요. 느낌. 느낌 위에는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위에는 그림이 있고요. 그럼 그림 밑에는 질문이 있고 질문 밑에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들 느낌은 정반대일 거예요. 3년 그림이랑. 그럼 이 느낌을 바꾸기 위해서는 질문을 바꾸면 됩니다. 난 왜 이게 되지? 어째서 난 이게 된 거지? 라는 관점으로 이 3년 그림을 대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는 근거를 자연스럽게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매일 들다 보는 거예요. 왜 난 이게 될까? 네. 그게 3년 그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1년 계획.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죠? 그러니까 그러면 1년 단위로 좁히는 거예요. 저는 1년 이상이 되는 계획은 사실 좀 실질적이지 않다고 봐요. 뭐 코로나 같은데 그게 또 안 터질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항상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시장이나 이런 상황에서 1년 이상 계획을 짠다? 이건 좀 저는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1년 단위로 우리가 매출이나 목표는 언제까지고 우리가 수익은 어느 정도 낼 거고 이런 것들은 좀 그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1년짜리 그리고 분기 짱돌 저는 이 개념을 되게 이제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분기 안에 해야 될 일을 뜻해요. 그러니까 왜 분기 안에 해야 될 것들을 이제 정하냐면 어 핵심은 사람은 90일밖에 집중 못해요. 한 단일 목표에. 그러니까 제가 건축하면서 공모전들 되게 많이 나갔었는데 그 공모전도 다 90일로 짜여져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90일이 넘어가게끔 공모전을 열면은 사람들이 참여율이 급감한대요. 처음에 이 공모전 해볼까 하던 사람들도 90일 넘어가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거. 그래서 90일 내로 이제 좁히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전 스타트업 할 때는 진짜 한 달 단위로 정합니다. 예, 한 달 단위로 뭐 어떤 프로젝트로 시작하자. 예,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 해야 될 투두리스트 뽑으면서 일을 그냥 실행으로 추진해 버리는 그런 게 이게 이제 북극성입니다. 이 7가지 질문에 다 답할 수 있으면 명확하게 써놓으면 조직원이나 조직 구성원들한테 되게 심플하게 우리의 장기적인 비전과 지금 당장 우리가 분기해야 될 우선순위까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게 저는 구체적인 사업 전략이라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 전략 짜는 거예요. 이 7가지 질문 자체가 심플해. 이거 여기에 대해서 더 디테일한 요소는 그 다음번 시간에 제 다음 시간에 구체적 실무 단계에서 이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 요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쉬다가 할까요? 괜찮나요? 집중이 좀 흐트러지기 시작한다. 괜찮은 걸로 알고 계속 가겠습니다. 그냥. 예, 계속 가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수업 자료에 안 넣어놨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안 드렸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번 시간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디테일한 투두는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씩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요소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 조직을 솔직하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 조직 평가도를 제가 화요일 날 드릴 겁니다. 내일은 한번 복습해 보시고. 예. 그러고 나면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추석이잖아요. 그죠? 목요일 날 오실 때 우리가 그 비전 설계를 할 때 조직 평가에 대한 그 기준들을 다 가지고 오겠죠. 우리 회사는 몇 점인 것 같아. 로 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거 없어요. 어차피 분기마다 성장하면 되는 거. 네. 두 번째 요소입니다. 해적들의 동료. 자, 비전이 섰어요. 북극성. 딱 보여 이제. 어디로 갈지는 알겠어. 그러면 어떤 사람을 앉힐 건가에서 딱 2가지 기준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포지션이고 에디투드예요. 포지션 에디투드. 포지션이라 함은 적합한 자리를 먼저 만든다. 두 번째는 적합한 사람을 거기에 앉혀야 돼요. 이렇게 명확한 포지션이 있고 여기 적합한 아까 우리 그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 앉혀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이 적합한 자리 대부분 중소기업은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자리에 앉힙니다. 요 안에서 이런 구성을 그냥 해요. 그러니까 뭔가 너가 이런 역할 좀 잘할 것 같으니까 너가 이쪽으로 좀 포지션을 맡아봐 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선장님으로서 해야 되는 거는 먼저 여러분들의 조직이 성장할 명확한 계획을 짜놓고 사람 앉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능과 역할이 먼저입니다. 배 안에서. 그러니까 배의 필수적인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예, 그쵸? 뭐 요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딱 5가지입니다. 딱 5가지. 핵심은 사실 이 3가지만 사실 있어도 돼. 예, 이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CEO랑 CMO, COO, CFO 또 R&D입니다. 근데 R&D는 실제로 없어도 돼요. 그러면 4개라고 보면 돼요. R&D는 뭐 우리 국가에서 좋아하는 거라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CMO는 뭘까요? 마케팅 총책임입니다. 마케팅의 역할은 뭘까요? 마케팅의 기능, 뭐 기능부터 얘기할게요. 마케팅의 기능은 뭘까요? 파는 겁니다. 파는 거. 팔아야 사업이 존재하잖아요. 파는 거. 네. 축구로 치면 골 넣는 거예요. 골 넣어야 사업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잘 파는데? 이라는 이제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이 구체적으로 잘 되는 프로세스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 사람의 역할입니다. 기능은 파는 기능이다. 네. 파는 기능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역할은 뭐 판매, 마케팅 구조 설계, 뭐 영업 마케팅 프로세스 설계하는 거, 매출 목표 관리 같은 게 되겠죠. 매출은 너가 총 책임해. 매출 뛰어오세요가 되는 거죠. 뭐 처음 1인 기업일 때는 이거 다 하죠, 우리가. 두 번째는 COO입니다. COO. CO는 뭐냐면요. 운영입니다. 자,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품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베개를 판다고 생각해 볼게요. 베개를 팔았어요. 뭐 이 홍보를 잘해 가지고 마케팅을 잘해 가지고 쭉 팔았으면 결국에 운영이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생산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제조 공장 관리라든지 뭐 비품 관리라든지 뭔가 고객 서비스, 상품 제조,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관리겠죠.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전달할 건데 상품한테. 그러니까 미드필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축구에서 보면. 미드필더 역할이 뭔가요? 볼을 배급이죠. 공격수한테 골 넣을 수 있게끔. 팔았으면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CO의 역할은 제공입니다. 제공. 제공. 그럼 고객 관리도 포함이 되겠죠. CS도 포함이 되겠죠. 운영에. 제공한다. 그게 기능입니다. 그럼 CFO는 뭘까요? Chief Finance Officer입니다. 파이낸스란 건 재무적인 부분인 거죠. 돈 관리하는 걸 쉽게 말해서 관리입니다. 관리. 기능은 돈 관리, 시설 관리, 뭐 이런 거예요. 재무 관리. 그 이분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역할은 외상 매입금 관리, 외상 매출금 관리하고 뭐 예산 관리하고 재무 보고서 작성하는 거 뭐 이런 거. 또 인적 자원 관리하는 거. HR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IT, 뭐 사무 관리 이런 거. 사무 관리하고 우리 뭐 그 조직 백데이터 관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게 다 이제 CF의 FO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왜 CEO가 존재할까요? 그럼 선장님이 왜 있을까요? 맞아요. 북극성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이해관계가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 이 팔기 위해서 마케팅비를 높여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비를 높이면 이 마케팅 팀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이게 결국 사업 계획이니까. 근데 CFO 입장에서 마케팅비 눌린다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왜냐? 비용 올라간다 생각하고. 관점이 다르죠.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또 이 운영도 그래요. 운영은 왜 어떻게 그럴까요? 그렇죠. 그럼 마케팅 돼서 많이 팔리면 우리 이거 쳐낼 수 있어? 그럼 예산은 어떻게 되는데? 막 이런 질문들이 오고 갈까 이해관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렇게. 이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게 CEO의 역할입니다.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자리인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럼 이 3가지가 근본적으로 회사에서는 다 탄탄해야 돼요. 3가지가. 뭐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씩 돌아볼게요. 마케팅 잘 된다. 운영 잘 된다. 재무 안 된다. 이러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돈이 안 남아요. 매출은 오르겠죠. 근데 돈이 수익이 안 남겠죠. 비용으로 다 나가니까. 여기 이제 문제가 되겠죠. 마케팅이 안 된다. 운영 좋고 재무 너무 튼튼하다.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회사에서. 그렇겠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케팅 영업이 잘 한다. 근데 운영이 못 한다. 재무는 괜찮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컴플레인 엄청 해 들어오겠죠. 그리고 고객이 왔다가 다 빠져나가겠죠. 돈벌 더 주거나.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셋 다 튼튼해야 돼요. 튼튼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이제 구성이다. 근데 요거는 한국에서는 이 기획 전략 R&D 팀을 봅니다. 왜냐 한국은 머리로 먹고 사는 국가잖아요. 뭔가 우리가 나는 어떤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그 뭔가를 연구하길 바래요. 뭔가를 연구하고 개발하길 바래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뭐 실제로 대기업에는 이 팀이 있죠. R&D 팀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연구소에서 미래 예측 보고서 같은 거 내고 막 삼성도 있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CEO는 아까 얘기했던 손익 사업 계획 짜는 건데 손익 사업 계획은 북극성입니다. 북극성 보는 역할이 CEO예요. 그리고 풀기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문제 해결하는 거. 그리고 특별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어 배에 구성된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성된 기능이에요. 그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회사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을까? 그리고 그 구조 안에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을 쭉 추려보는 시간을 이제 다음번에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 기능이 있고 나서 이 구조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을 앉히는 그 다음에 여기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핵심 가치 얘기해주고 그리고 뭐 심플하게 기준을 더 두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직무를 수행할 시간 자체가 있나? 당연한 거겠죠. 네. 그리고 직무 이해도는 어느 정도 되지?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 맞는가? 뭐 이런 것도 좀 이제 파악을 해주는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우리의 비전에 맞게끔 분기에 해야 될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있겠죠. 역할별로. 그럼 거기에 사람까지 앉혀진 상태일 거예요. 그럼 조직이 어느 정도 괜찮네. 이제 뭔가 앞으로 슥슥슥 좀 나아가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가 이제 뭐냐면 사업이 이제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가고 있지? 북극성에 얼마나 우리가 가까워져 가고 있지에 대해서 사실 계속 자문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측정이 안 되니까 불안해, 계속. 그러니까 쉬러 가서도 쉬질 못해요. 머리가 뭐 안 쉬어요. 그냥 계속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이건 되게 보편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을 건데 전 이걸 도입하면 그 문제가 싹 해결된다고 이제 봅니다. 계기판이에요, 계기판. 계기판의 의미는 조직의 맥박을 측정하는 거예요. 수로서. 그래서 계기판의 의미는 이거 회사와 전 직원이 숫자를 가지고 있고 수로 이야기한다. 요게 이제 계기판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계기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계기판이 있고요. 이, 이 팀원들이 보고 있죠. 본인들 거. 그리고 회사 전체의 계기판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 계기판부터 볼게요. 아까 우리가 조직 그 구조를 설계할 때 결국 뭐 했었나요? 그러니까 구조를 마케팅, 운영, 재무 이렇게 짜놓고 마케팅에 있어서 어떤 기능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짰죠? 그럼 그 기능들을 명확한 숫자화를 시키는 거예요. 숫자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출판사 운영할 때 CEO의 계기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중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R&D인데 R&D 중에 하나가 GPL이었어요. 예, 그럼 GP를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지를 수로 적는 거예요. 이건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주간 계기판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분기 목표는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수립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능에 맞게 이번 주에 해야 되는 수가 뭐야를 적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GP이면은 내가 몇 페이지는 GP를 할게. 어떤 거를. 그 목표로 딱 세워 놓는 거예요. 그 달성이 됐다는 거는 뭐 여기 체크할 수 있게.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뭐 한 가지만 더 보면 관리에 있어서 뭐 업무 피드백 루프, 네, 업무를 피드백해주는 미팅을 팀원들이랑 몇 번을 할 거냐를 수로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명확하게 우리가 이 분기 우선순위를 주간 단위로 끊어서 주간에 해결해야 될 것들을 수로 측정을 해놨죠. 그럼 주가 끝났을 때 이 주간 계기판이 되게 파괴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그 회의 때 얘기할 건데 잘 보이시나요? 가리진 않죠. 이 예를 들어서 이 주간 계기판, 이 대표님들, 선장님들이 써야 될 이 계기판에는 여러분들이랑 저랑 할 작업이 이거예요.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숫자가 뭡니까?
그러니까 CMO의 기능에서도 그렇고 뭐 CO의 기능 중에서도 있고 진짜 그 사장님이 화성에 가 있어도 이 수만 보면 우리 회사가 판단이 된다 하는 수가 뭐가 있습니까를 뽑아요. 그럼 몇 개 나옵니다. 주간 매출액이 어떻게 됐는지. 예. 그리고 주간입니다. 주가 기준이에요. 마케팅 프로세스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신청부터 뭐 고객 이건 그 출판사 때부니까 고객이 신청해서 진단 컨설팅까지 얼마나 전환됐는지. 그리고 영업 마케팅에서 영업 팔아야 되잖아요. 클로징. 그럼 미팅해서 구매 전환 몇 명 됐는지. 이건 여기 CMO의 역할이겠죠. 그럼 CFO의 역할은 뭔가 뭐 CEO는 현금 잔액이 얼마나 많은지, 뭐 자녀 매출금 총액이 얼마인지, 뭐 업무 피드백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예. 요런 거를 주간 목표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여기다. 그 아까 썼었죠. 그 위에서 주간 계기판에. 거기 썼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들은 여기 쓰는 거예요. 일단 우리 이번 주 목표 요겁니다. 라고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 날 모여서 요 목표에 비교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과낸 수를 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과낸 수를.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문제 있는 것들만 보면 되겠죠. 사장님이. 그럼 요거 지금 측정 지표 우리 목표 세운 거랑 다르네. 다르면 뭐가 문제지? 그럼 이거 누가 담당이야? CF 담당이네. 그럼 CFO는 뭐 무슨 뭐 어떤 기능인데? 그럼 그 기능 담당자 누구야? 라고 풀어 들어가면 그 수로 측정이 되게 투명해지는 거예요. 되게 조직이. 또 한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다음 주 우선순위로 넣을 수 있을 거고요. 주간 계기판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 회의 때 또 목표를 쓰고 여기다 목표 이룬 걸 써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목표 이룬 거 써오는 거예요. 쭉쭉쭉 적히겠죠. 그럼 분기가 싹 지났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우리 주간 매출액이 어떻게 흘러갔고 이게 3개월이 지나면 이게 되게 파괴적이어져요. 제가 실제로 그 교회 설계 프로젝트 할 때 이게 되게 진짜 파괴적이었어요. 추진이 쭉쭉 되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명확한 수를 제공해줘. 그거 제가 큰 기능과 역할 짠 그 마일스톤 짠 거 있거든요. 그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수업 때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주간 매출액이 어떻게 등락했는지가 한눈에 싹 그려져요. 우리가 분기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 마케팅 프로세스를 얼마나 더 정교해졌는지 같은 것들이 한눈에 싹 드러날 수 있겠죠. 네.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이제 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 또 한 가지 우리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기업에 있어서 진짜로 좀 풀어야 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3개월 이상 이후에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야. 그런 게 터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실도 좀 옮겨야 될 것 같고 뭔가 이제는 뭔가 그런 것들 문제를 뽑아오게 해요. 주간 회의 때. 그리고 주간 회의 때 그 문제들에 대해서 좀 나누기도 하죠. 고객 문제가 생겼거나 하는 것들. 그럼 요 표 하나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회의 체계도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회사가 어느 정도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수로 딱 측정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숫자가 정말 중요한 걸까에 대해서는 분기에 한 번씩만 딥하게 고민하면 돼요. 그 이후로는 추진만 하면 돼요. 네, 요걸 제가 좀 적어놓은 걸 말해보자. 수는 이제 이점이 9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애매하고 주관적인 대화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뭔가 뭐 언제까지 뭐 금요일까지 주겠습니다. 근데 안 줘. 없잖아요. 금요일 언제가 주겠다. 이게 주관적이고 애매하잖아요. 그런 대화를 막는 거죠. 그리고 저는 수는 책임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은 수를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수 그 자체가 책임감이다. 그리고 수는 되게 명료하잖아요. 그리고 헌신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이 수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집중력이 빡 생기겠죠, 팀원들이. 예. 실제로 수가 생기면 조직원들이 에너지가 확 생깁니다. 그리고 수는 긍정적인 경쟁을 유발한다. 이거 제가 컨설팅했던 사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 그, 모래, 그 워터젯 회사에 야간 팀이 있고, 그, 야간 팀이 있고 주간 팀이 있어요. 생산량을 늘리려고. 그러니까 폐모래를 재생하는 업체예요. 그 업체한테 어, 그 주간 팀한테 퇴근할 때 바닥에다가 생산량 써놓고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아이디어 나왔던 게. 그 야간 팀이 와서 보겠죠. 보고 경쟁 붙어가지고 서로 되게 이제 열심히 하더라. 예. 거기에 따라 성과급 주고 뭐 어쨌든 그런 체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수는 결과를 낳아요. 수가 즉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수가 없으면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어떤 수를 이루자라고 얘기한 게 있어야지 결과가 만들어지겠죠. 당연하겠죠. 근데 이 없는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논의만 하다 끝나는 케이스들. 수가 없어서 그래요. 언제까지 뭐 할 건데요? 라는 스코프가 명확하게 딱 정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수가 팀워크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집중하게 되거든요. 언제까지 이거 네, 그렇게 되죠. 이게 조직 차원에서 나중에 이게 굴러가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수는 투명한 조직을 만든다. 수는 투명한 조직을 만든다. 그렇죠. 전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진실의 가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뭔가 본인이 못한 걸 숨길 수 있는 제도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계기판만 봐도 누가 문제인지 어떻게 일하는 게 문제인지 다 드러나겠죠.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모든 사람들 관리하겠다 이게 아니라 회의 때는 그 문제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함께 해결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회의의 제 개념입니다. 회의. 회의를 보겠습니다. 작당 모의. 전 작당 회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요소입니다. 작당 모의는 그 어떤 의미냐면요. 결국 실행이거든요. 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네. 거기에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기 아까 말씀드렸던 분기 짱돌이라는 툴이 있고요. 그러니까 실행을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우선순위 수립을 위한 분기 짱돌이 있는 겁니다. 너 CMO 딱 이번 이 그 CMO다. 그럼 너가 해야 될 이번 분기에 가장 중요한 세 개에서 한 일곱 가지 뽑는 거예요. 일곱 가지 너무 많아요. 한 다섯 가지. 중요한 거 정말로 해야 되는 거. 그걸 추려내는 게 분기 회의 때 하는 거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이 회사 짱돌 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CEO 이번 분기 짱돌이 뭐야? 그리고 CMO 짱돌이 뭔지, CEO 짱돌이 뭔지 모두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 그 우화 있잖아요. 왜 병이 있는데 여기에 모래도 있고 큰 돌도 있고 이제 이렇다. 그러면 뭘 먼저 넣어야 되냐 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 넣으려면. 근데 먼저 이제 모래 같은 거 먼저 넣으면은 급한 거부터 채우다 보면 큰 돌 안 들어간다 이게 안 들어간다 이렇게. 근데 큰 돌부터 넣고 모래 넣으면 다 들어갈 수 있다. 요 얘기 있잖아요. 그 거기서 이제 차용한 게 짱돌입니다. 예. 이 짱돌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는지 제가 여러분들이랑 만약에 금요 회의다 아니면 저랑 뭔가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하는 이제 자리다 라고 하면은 뭘 봐야 되냐면 이걸 볼 겁니다. 첫 번째 이 좀 작죠. 주간 작당 회의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절차 어떻게 진행되냐. 선장이 그냥 본인 하고 싶은 말 하는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5분 짧게. 그리고 계기판 확인하는 거예요. 5분 동안. 그리고 문제 있다. 본인 개인 계기판 가지고 와 있겠죠. 그리고 회사 전체 계기판 쫙 놓여 있겠죠. 제 테이블에. 문제 있는 스코어들은 체크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 못 이룬 것들. 그럼 그 문제들 있는 스코어 발생 시에 문제 목록에다 일단 추가해 놓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요. 원래 대부분 회의에서 문제 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얘기하다가 회의 끝나잖아요. 막 늘어지고. 근데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분기 짱돌 검토해서 짱돌 이뤄나가는데 혹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사람 있어요? 없다? 넘어가요. 있다? 넣습니다. 그리고 뭐 고객이나 직원 관련해 가지고 컴플레인 크게 들어왔다거나 뭔가 직원들이 뭐 빅 이슈가 있다거나 결혼을 했다거나 뭐 그게 있다거나 뭐 그러면 그런 문제들 넣습니다. 그리고 예, 작업 목록 구체적으로 이번 주간에 했어야 되는 지난 분기에 해결이 그 스코어가 안 만들어져서 풀어야 되는 우선순위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거 있냐? 잘 해결됐냐? 그럼 넘어가고 아니면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목록을 모아서 한꺼번에 회의합니다. 이거 문제 원인 뭐예요? 제가 나중에 여섯 번째 그 기획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 현상에 머물러요. 현상에. 그러니까 그 문제의 본질을 봐야 되거든요. 이걸 왜 하려고 하는 거냐. 예전에 제가 그 드론 사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회의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드론을 사야겠대요. 그 축구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에서. 왜냐? 그 사람들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 찍어주는데 왜 드론이 필요하냐고 제가 여기서 물었어요. 비용이 드는 문제이니까. 그랬을 때 대부분은 사람들 찍어줘야 되니까 드론 아닙니까? 사는 거예요. 사면 비용이 얼마냐? 한 달에 드론 사는데 68만 원, 유지관리 비용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월에 들고 배우는데 3개월 든대요. 그리고 유지관리 비용도 뭐 또 들겠죠. 그러면 이 직원 인건비도 들겠죠. 그럼 드론 판단 하나에 얼마나 날라가는 걸까요? 날라간다기보다 진짜 7, 800이요. 인건비까지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물었어요. 왜 드론이 필요해요? 왜 우리가 드론이 필요해? 사람들을 높은 곳에서 찍어주려고요. 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장을 옆에 높은 곳이 있는 빌딩을 섭외하는 걸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럼 비용이 하나도 안 되죠. 거기 올라가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뭐 찍었어요. 그럼 드론만큼 높은 곳에서 찍었으니까 해결책이 나오겠죠. 마찬가지 그런 겁니다. 문제의 원인이 뭐고 풀어야 되는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뭐고 그 기획 템플릿에 맞춰서 얘기를 하면 이게 풀립니다.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같이 아이데네이션에서. 이게 문제가 뭘까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 내야 될까요? 그래서 요걸 하면서 저는 느끼는 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 각자 비즈니스가 저랑 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우리 안중근 협회도 있고, 우리 학교를 세운다도 있고, 또 캐플 자문도 이제 들어가고 있고, 또 우리 하나도 있고, 또 많이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계실 때 저는 이 체계로 같이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확한 어떤 사업 전략부터 회의 때도 명확한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같이 협의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가 이제 의의인 거죠. 그럼 얼마나 생산성이 높아질까요? 되게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회의는. 그리고 회의는 마무리. 그리고 이거죠. 문제를 하나로 모아서 논의하니까 논의의 방향성을 안 잃어버린다.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핵심. 안 그러면 좀 어떤 데 가면 대표님만 막 얘기하고 거기서 이제 비전 얘기하게 되고 비전도 사람들이 계속 듣다 보면 질려요. 물립니다. 그러니까 그 비전은 언제 얘기해야 되냐? 분기 때 한 번씩 모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분기 때. 그래서 분기 워크숍이 있는 이유가 그 좀 큰 업체들은 요 이유 때문입니다. 90일이 지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또 비전을 슥 읽기 시작해요. 또 내가 뭐 하고 있지 슥 붕 뜨기 시작해요. 예. 그때 이 분기 작당 회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분기 작당 회의는 전 하루 이틀 정도 잡아서 워크숍을 가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리고 제가 전에 학교를 세운다 할 때는 계속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때 뭐 선장이 모두 발언하고요. 지난 분기에 대한 실적을 검토합니다. 실적 검토는 뭘로 할까요? 계기판 보면 한눈에 다 나오겠죠. 3개월 동안 우리 실적이 어떻게 됐었는지. 그럼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문제로 넣습니다. 와, 우리 이번 달 실적 아주 대박입니다. 아니면 이번 뭔가 마케팅 프로세스는 진짜 별로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극성을 재검토합니다. 우리 비전이 뭐였는지, 그게 뭐인지. 그러니까 선장은 계속 이걸 알고 있을 거잖아요. 계속 거기에 대해서 강화가 됐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근거들이라든지 시장 상황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7가지 질문에 독재칠성 활용해서. 그다음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거는 뭐 이걸 거의 하루 잡습니다. 저는 북극성 재검토. 왜냐면 이게 다음 분기 돌멩이 설정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럼 비전이 그거고 장기적인 전략이 이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번 분기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슈들은 뭘까요? 에 대해서 같이 규정하는 작업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어떤 문제들, 계기판에 문제가 생겼던 어떤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 워크숍 동안 생겼던 것들을 쫙 해결하고 마무리하는 이게 분기 회의의 이제 목표인 거죠. 그러고 나서 뭐 조치할 사항도 조치하고 회의 종료한다. 이게 분기에 우리가 해야 될 작당 회의 절차이자 제가 이끌어 나가는 건 자문을 시작하고 이제 첫 달에 제가 하는 게 요거에 대한 파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북극성에 대한 파악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우선순위들을 마일스톤으로 뽑는 거가 제가 이제 하는 되게 됩니다. 네. 이제 2가지 남았습니다. 그 다음은 절차화입니다. 절차화. 이거는 제가 책에 써놓은 거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결국 위임은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스코어가 명확하게 나올 거잖아요. 우리 분기에 해야 될 업무가 명확하게 있었어요. 마케팅 프로세스나 절차가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문서화하게끔 실무자한테 시키는 거예요. 프로세스 1번, 2번, 3번, 3번 이거 투두대로 하면은 일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정말 조직에서 로스가 많이 생기는 게 했던 거 또 반복하느라 시간 쓰는 거예요. 특히나 대표님들이 했던 거 또 하고 있어요. 이게 절차화 시킬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 제가 만났던 업체 중에 도소매로 한 10억 정도 하시는 이제 대표님이신데 그분이 박스 포장까지 본인이 다 하신다니까요. CS도 다 하고 CS 하면서 박스 포장합니다.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된다. 그래서 위임하고 올라서려면 그러니까 조직 구성이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조직 구성이 이렇게 4명으로 이루어졌을 수 있어요. 아니면 CEO가 2역할, 3역할 다 할 수 있었고 위임이 가능하려면 이 역할에서 한 명이 내려오는 거겠죠.
뭐 두 명을 뽑거나 한 명을 뽑거나 여기서 이렇게 팀이 커져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럼 이번 분기의 기능, 분기 회의 때 모여서는 다음 분기에 우리가 성장하려는 체계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될까? 기능과 역할 짜놓고 위임 프로세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CMO 팀에 한 명을 뽑았잖아요, 누군가를.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직원들은 또 대표랑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해. 그래요. 이 노드가 하나 생겼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나뉘잖아요. 이 세 가지 노드 하나의 소통체가 네 개가 생긴다. 근데 계기판이나 이런 걸로 통제가 되겠지만서도 더 핵심적인 일하는 방식까지 프로세스화 시켜서 해칭한다. 그 소통 체계자죠. 생기는 로스를 그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코 한 번 할 일을 이제 두 번 하지 마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 할 거는 절차로 딱 만들어 놓고 했으면은, 그러니까 그거 되게 귀찮게 생각하게 되거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또 했던 거 또 하게 돼. 또 그때 또 내 뇌의 에너지를 써야 돼. 그런 게 다 로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님들은 비전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 사업 전략을 짜야 되는데 실무적인 일 맨날 했던 거 똑같이 대처하느라 에너지 다 쓴다고요. 그럼 지쳐서 집에 가면 잠들죠. 그럼 일어나서 또 북극성을 잃고 망망대해를 이렇게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그 루트입니다, 실제로. 네. 그리고 여섯 번째 기획력. 기획력은 제가 좀 디테일하게 다룰 겁니다. 그냥 우리가 6주차 마지막 주차 때. 그리고 이건 아까 드론 사례에서도 얘기했듯이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의 원인, 본질을 찾고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만드는 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하게 될 제품입니다. 이게 기획서 템플릿이거든요. 예, 요거를 제가 드릴 겁니다. 요대로 쓰면 돼요. 제가 다 드릴 겁니다. 이거. 예.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좀 그려지시나요? 함선이 뭔가 이렇게 좀 작동할 수 있는 구조가 요런 거구나가 좀 느껴지시죠? 괜찮지 않나요? 네. 좋습니다. 네. 그때 결국에 이 소통이 하나로 모인다라는 이제 그림을 좀 그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게 왜 결국에는 돈이라든지, 그러니까 자금이라든지 경쟁자라든지 인프라가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인지에 대해서 그 얘기하는 거는 비전 때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어떠셨어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규정했던 사람 문제에 대한 것들, 또 비전 문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서 혼돈스러운 이제 문제도 있었을 거고요. 또 확장해 나가는 부분들, 성장해 나가는 부분에 대한 그 해결책이 된다고 좀 그려지지 않으시나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전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무 특허 노무 변리 법률 이런 것들은 부가적인 겁니다. 부가적인 거. 그런 조직들이 있어줘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소통 시스템을 잡는 게 이제 시스템의 목적이고 그 소통 시스템 제대로 잡힌 이후에 성장 확장할 때 전술들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특히 다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간단하게 같이 나누면서 좀 마무리해 볼까요? 네. 어떠셨습니까? 반식의 방향입니다. 뭐죠? 말씀해 주시죠. 현영님. 네. 자주 걸립니다. 쭉 들으면서 사실 개별적으로도 사실 만나서 이 얘기를 꽤나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통화도 하고 다른 사석에서도 보고 식사도 하면서 얘기도 많이 했는데 결국에 실행이구나. 네. 좀 많이 움직이고 연구를 해야 되고 제가 개인적인 시간도 많이 할애해서 투자를 해야지만 사실 이 항해에 대한 것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음, A부터 Z까지 너무 잘 해주셔서 이제는 잘 움직여야겠다. 네. 라는 반성과 함께 아닙니다.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배에 올라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남들보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좀 그냥 평범한 직장 생활이 아니라 좀 사업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둘이기 때문에
이 둘이서 많은 것들 공유하고 또 방향도 정하고 서로 막 채찍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편으로 또 하다 보니까 또 둘이기 때문에 뭔가 그 책임 회피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처음에 가지고 나왔던 그 열정에 있어서 사실 정주 대표님하고 이런 것들 짜 나가면서 스코어보드도 한번 짜 보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열정적인 부분을 내가 어느 정도는 어, 정주 대표님한테 좀 회피를 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실적으로 이거를 배우고 뭔가 해 나가면서 이거를 계속해서 제가 열정을 가지고 더 이렇게 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강의 들으면서 반성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쨌든 많은 것들을 체계화해 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조금 더 제가 더 열정적으로 좀 더 접근하고 좀 도전해 가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되게 비싼 것 같은데 사실 기획 강의도 듣고 지금 이것도 같이 듣고 있는 건데 저도 일을 한 지가 벌써 15년이 되고 그 안에 되게 많은 사람에 대한 여러 아까 그 나왔던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사실 제가 왜 이렇게 아직도 결심을 쓰지만 이게 좀 잘 안 됐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저도 좀 실행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이렇게 사람에 대한 게 회피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저도 이걸 보면서 일단 진짜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좀 한번 생각을 하게 좀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패했던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확인하는 과정이었고요. 사실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냥 저는 뭐라 그러지? 지금 이제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좀 하고자 하는 조금의 얘기가 있다면 이 업을 하실 때 정말 많은 고충이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상상도 못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팍팍 튀어져 오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지금 교육을 듣고 내가 실행하는 과정에 굉장한 많은 이슈들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아까 그 확실한 비전이 정말 내가 그 와중에도 정말 지킬 수 있는지, 안 그러면은 정말 수많은 유혹들이 아마 노출이 되실 거고, 그때 또 항해를 또 벗어날 건데, 저런 것들이 정말 같이 호흡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임들을 같이 내가 지금 이슈가 뭐고 문제가 뭐고 아이템은 다르지만 함께 이렇게 가는 힘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원동력과 힘이 될 거고. 왜냐면 여긴 대표들이고 대표들도 위로를 받아야 되고 때로는 이렇게 뭔가 그래야 되거든요. 힘을 좀 주고 받아야 되거든요. 직원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너무나 많은 그 기대를 그러니까 뭐냐면 나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긴 직원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없어서 혼자 다 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 시기도 정말 적절하게 저는 너무나 많은 그 겪음이 있어서 그 부분을 들으면서 오늘 내가 잘못했던 부분 또 잘했던 부분을 오히려 되짚어 가면서 앞으로의 그것도 많이 좀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많이 소통해요. 네. 저는 그거 들으면서 지금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 이 원리들이 과연 실제로 내가 이거를 적용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변수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듣기만 하면 오, 그럴싸한데 괜찮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은 들지만 막상 내가 닥쳐서 이걸 했을 때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해봤는데 안 됐던 것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지금 이거 설명해 주신 것들 중에 아예 생소한 게 아니고 이미 해봤는데 안 돼서 다시 돌아왔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도움을 주시면서 이거 과연 내가 잘 적용해 나갈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네, 그것도 같이 얘기하고 뭔가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는 자리면 좋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저도 뭐 팀을 이끌어보기도 하고 혼자서 일해본 경험도 있고 지금 또 이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거를 처음부터 기획해서 시스템을 잡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럭키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그 사업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국제 확장을 시켜봐야겠다라는 좀 목표가 더 단단해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줌으로 참가하시는 분들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우리 가은님 어떻게들 오늘 어떠셨는지.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아, 네. 저도 옛날에 회사도 운영하고 해서 진작 좀 이런 좋은 강의를 들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CEO는, 대표는 숲을 보는 거고, 그 직원은 사실 나무밖에 못 보거든요. 아무리 그렇죠. 숲을 설명해도 그 나무 하나밖에 생각을 못 하고 이렇게 좀 역할이 좀 다른 입장이고, 어제도 배를 비유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선장의 역할과 또 목표 북극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목표가 분명하고, 그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직원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 그 소통이 가장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이 숲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통의 자리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시스템 구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소통이 좀 제대로 잘 됐었더라면 거짓 노동이라고 해야 되나? 뭐 사실 맞아요.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나지 않는 그런 거짓 노동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것도 참 봐야 되는 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CEO 입장에서는. 저 네. 지금 뭔가를 일거리를 많이 뭐 일을 열심히 되게 하는 것 같아. 근데 보면은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고 거짓 노동들이 더 많았던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봐서 직원 선택할 때도 좀 이렇게 좀 잘 봐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계속 교육에 참석하면 엄청 유익한 또 정보와 많은 것을 얻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우리 미니님 얘기 마지막으로 듣고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너무 유익하게 잘 들었고, 앞으로 강의가 더 기대가 되고, 적용해야 될 게 많아서, 실전에서도 실무 기획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재미있는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실제로 적용 안 되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남으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비즈니스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그 생산력 올릴 수 있으려면 그 머리를 맞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들을 각자 털어놓고 저 또한 같이 뭔가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거기에 있어서 제가 했었던 사례들을 좀 가감없이 같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저도 이번에 그 학교를 세운다는 비즈니스를 같이 킥업하는 입장에서 뭔가 함께 다 같이 만들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좀 다 같이 이제 해적 같은 느낌으로다가 이제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